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한순간에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순간으로 뒤바뀌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저는 그런 일을 겪었답니다. 오랜 인고와 노력 끝에 천국에 입성하자마자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상상해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제 인생 전체가 거꾸로 뒤집혀버리는 것 같은 혼란스러움과 엄청난 괴로움이 닥쳤던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사건만 생각하면 저는 가슴 안쪽이 돌덩이로 차이는 것처럼 꽉 막힌 기분이 든답니다. 그 모든 일의 원흉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 사건 전만 해도 모두가 인정하는 천생연분 커플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대학 동기로 만났는데요. 대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캠퍼스 커플, CC였고 그 중에서도 구설수가 가장 많다는 과 CC였어요. 같은 과 동기 커플이었던 저희는 CC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예쁘게 잘만 사귀었어요. 남편이 군대를 갔을 때도 2년을 꼬박 고무신으로 지내며 남편을 기다려 주었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둘 다 어리고 예뻤던 순간이었죠. 저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에 성공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오래된 식품업체였던 지금의 회사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이름을 대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지도가 꽤 있는 회사였죠. 반면 남편은 친구 2명과 함께 당시 유행하던 인터넷 서비스 안에서 갖가지 캐릭터 상품들을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미니 홈페이지 꾸미기 열풍에 남편과 친구들이 파는 상품들은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일찍 올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가 컸어요. 저희 둘 다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남편의 사업은 다른 업체들과 협업도 하면서 그 규모가 커져갔고 나중에는 친구들과 아예 사무실을 통으로 써야 했을 정도로 일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남편은 꽤나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고 저희 부부는 처음 신혼집으로 차렸던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목표가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펜트하우스였죠. 이번에 강남에 엄청 큰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했다는 거 알아? 얼핏 들었던 것 같아. 뭐 얼마나 좋은 아파트길래 다들 얘기하나 몰라? 내가 신혼 초에 이 집으로 올 때 당신한테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해준다고 했지? 조금 있으면 그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새로 지어진다는 아파트 펜트하우스로 이사가자. 뭐?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당장 그게 가능해? 거래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지금 우리 수익이 3배, 4배씩 올라가고 있다니까? 앞으로 우리 사업이 지금보다도 더 커지게 되면 내가 당신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게 해줄게. 나만 믿어. 남편의 말처럼 그때는 정말 곧 있으면 이사를 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들떴던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어버렸거든요. 같이 사업을 하던 친구들 중 한 명이 배신을 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달아난 것이었죠. 게다가 거래처에서도 사기를 쳐 계약금을 엄청나게 뜯어갔다고 해요. 당장 업무 운영을 회복하느라 급급한 남편과 또 다른 동업자 친구에게
거래처 사람들이 몰려와 항의를 하고 미처 제대로 손볼 틈도 없이 회사는 완전히 주저앉게 된 것이었죠. 그나마 다른 친구 한 명이 곁에 있어 서로 힘든 상황을 견디며 이겨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 역시 2달 만에 해외로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남아있던 남편에게만 그 빚들이 전부 돌아왔죠. 남편과 저는 한동안 빚쟁이들에게 밤낮 없이 시달렸어요. 휴대폰을 꺼놔도 집으로 전화가 오고 그것도 받지 않자 어떻게 알았는지 제 핸드폰으로도 전화가 걸려왔죠. 심지어는 한밤중에 집 앞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저희 집 문을 사정없이 발로 차고 두드리며 남편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결국 남편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겨우 그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가 있었어요. 사장님들, 제발 진정하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임 사장 그놈이 회사 자금을 전부 빼돌려서 저랑 김 사장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리고 김 사장도 해외로 도피했지 않습니까? 전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제가 그 돈 꼭 갚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제가 제 가족을 걸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돈 다 갚겠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어떻게든 하던 사업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사업 아이템이 사용되는 온라인 플랫폼마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하던 일도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 마음이 급하니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한동안 하던 남편은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에 걸리고 만 것이었죠. 통증이 너무 심해 한동안은 일도 못하고 꼼짝없이 치료에만 전념해야 했어요. 마침 그때 뒤늦게 저희의 이런 사정을 아신 친정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는데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에게 안 좋은 소리는 못하시고 얼른 다시 건강해지라며 손등만 한동안 토닥여 주시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저만 따로 불러 빚 갚고 치료비와 생활비로도 쓰라며 2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을 팔아서 지원해 주신 거였더군요. 남편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그 돈을 받고 저도 한동안 눈물을 흘렸네요. 친정 부모님의 지원 덕에 저희는 겨우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억대 금액을 들고 와 상황을 정리하자 눈치 빠른 남편은 그 돈이 친정 부모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채고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자신이 죽을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어느 날 밤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연한 일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저도 남편을 진심으로 품어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맙다며 더 이상 불편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여전히 잠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것 같더군요. 당장 남편의 건강 상태도 그렇고 갚아야 할 빚이 아직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결국 몇 주 뒤 저희는 살던 집을 내놓고 서울을 벗어나 근교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덕분에 저는 싼값에 중고차를 사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달이 나기 전에는 자녀 계획도 세우던 우리였는데 불과 1, 2년 만에 인생이 뒤집혀버리니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속으로는 좌절감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보다도 훨씬 그 좌절감이 말로 다 못할 정도였을 겁니다.
게다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이 상황이 되었다는 게 남편을 괴롭게 하는 듯 했죠. 남편은 한동안 집 밖으로는 잘 나오지도 못했어요. 가정주부 노릇을 하긴 했지만 항상 기가 죽어 있었죠. 또 하루 종일 뭐 안 먹었어? 아니야, 어제 남은 카레 좀 먹었어. 피곤하지? 얼른 씻고 와. 김치찌개 끓여놨어. 당신 혼자 집에 있을 때도 잘 챙겨 먹으라니까. 용돈도 줬는데 배달이라도 시켜 먹지. 아무것도 안 버는데 무슨, 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저대로 가정 노릇을 하느라, 회사에서 고군분투하느라 남편에게 더 많이 신경 써줄 여력이 없었어요. 추가 근무를 하고 미친 듯이 성과를 올리며 월급을 아무리 벌어봤자 빚 갚는데 대부분이 쓰이니까 남는 것도 없었죠.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생활하며 외식 같은 건 꿈도 못 꾼 채 저희는 그렇게 그곳에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망가진 몸을 회복하느라 거의 생채식만 하면서 식단을 조절했죠. 2년이 넘어가던 시기에 남편의 몸은 건강을 거의 다 회복했고 드디어 다시 일을 시작하더군요. 처음 시작하게 된 일은 대리운전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남편의 몸이 버티지 못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남편의 말로는 똑같이 몸을 쓰긴 하지만 막노동보단 훨씬 낫다고 해서 말리기를 멈추었죠. 좋은 고객들만 만나면 그날은 힘든 게 별로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는 낮에도 일을 구해 건물 관리직으로 일을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래도 아직 젊어서 일들이 구해지는 게 다행이라며 저에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다시 기운을 차린 것이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했고 지난 과거의 아픔에 빠져있는 것보다 훨씬 다행이라고 느껴졌죠. 그래서 남편을 응원해주며 혹시나 몸에 무리가 갈까봐 항상 건강식을 챙겨줬어요. 마늘즙이니 도라지니 하는 것들을 늘 끊이지 않게 두면서요. 남편이 일을 시작하자 확실히 생활이 훨씬 좋아지더군요. 4년 정도 그렇게 둘이 같이 돈을 버니 빚도 전보단 줄어들었고요.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한 남편을 보고 몇몇 빚쟁이들이 고생한다며 일부 빚을 탕감해주기도 했어요. 하던 돈벌이를 지속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진심을 알아준 사장님들 덕에 남편과 저는 눈물을 훔쳐가며 감사해 했어요. 너무 다행이야.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사장님들이 당신의 진심을 알아봐 주셔서 너무 다행이야. 고마워. 이게 다 당신 덕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난 다시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거야. 아니야. 당신 건강한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그동안 당신 나 뒷바라지 해주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내가 앞으로도 쉬지 않고 일해서 빚도 다 갚고 당신 고생시키지 않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예전에 우리 펜트하우스 가기로 했던 거 기억나? 됐어. 깨끗하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생각만 하자 지금은. 아니야.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예전에 돈이 많았을 때는 별 생각 없이 펜트하우스가 좋다고 하니까 들어가 보자 싶은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난 꼭 거길 들어가야겠어. 기대해. 그렇게 저에게 미래를 약속한 남편은 얼마 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솔직히 불안했죠. 또다시 사업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땐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도 전부 물거품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엔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하겠다면서 주말마다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뭔가를 열심히 하더군요. 이번에는 누구도 믿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하겠다면서 말이에요. 진지한 남편의 태도에 결국 저도 뜻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었고 몇 달 뒤 남편은 사업 계획서를 들고 투자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년 넘도록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반면 그 사이 저는 수입이 좀 더 늘게 되었어요. 다니던 회사에서 새로 신설된 개발팀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일이 저에게는 의외로 너무 잘 맞더군요. 예상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니 월급도 조금 더 오르게 되었고 성과급도 꽤 받게 되었어요. 일시적으로 목돈이 생기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 함께 고민하려다가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예전에 친정집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남편이 한동안 불편해했던 것이 기억나 제 정체를 숨기고 투자를 했어요. 그간 열심히 구상한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던 남편은 드디어 투자를 받았다며 한바구음을 짓고 좋아하더군요. 제가 투자의 문을 열어줘서였을까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두 군데에서 더 투자를 받게 되었고 사업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돈을 모아두었다가 남편 회사에 투자를 하곤 했었답니다. 남편의 사업은 처음엔 성장이 굉장히 더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에 진척이 생겨도 웬만하면 남편은 직원을 두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일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 많은 일을 어떻게든 자신이 혼자서 다 해내려고 했죠. 저는 그러다가 남편의 건강이 또 악화될까봐 쉬어가면서 하라고 말려보았는데 도통 말을 듣지 않았죠. 남편의 사업은 카드 결제,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잘못되면 큰일이 나는 예민한 일이다 보니까 남편 혼자서 감당하기엔 어려웠거든요. 여보, 좀 쉬어가면서 해. 그러다 당신 면역력 떨어져서 또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간단한 일들은 이제 직원을 뽑아서 시켜도 되잖아. 간단한 일이 어딨어. 아직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엔 일러. 중요한 일을 남의 손에 맡길 순 없잖아. 내가 알아서 내 몸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어.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 앞으로 사업이 점점 더 커지면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랑 일해야 하는 걸. 그래도 중요한 일은 꼭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해. 저번처럼 멍청하게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남편은 몇 년 전 사업에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던 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예상보다 업무 시간이 지체되어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어요. 결국 몸이 버티질 못하고 대상포진이 다시 일어나도 약을 먹어가며 버텼죠. 제가 아무리 말려보아도 절대 고집을 꺾지 않더니 본인이 계획한 시점이 오자 그제야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다행인 것은 남편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을 하셨는지 남편의 사업이 점점 잘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씩 늘던 직원은 어느새 5명이 되어 그럴듯한 사무실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죠. 점점 남편의 사업은 날개를 달기 직전인 것처럼 성장하더니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한 기술이 나오자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어요. 남편의 회사엔 일이 끊이질 않았고 점점 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기도 했죠. 남편의 수입은 한순간에 고공행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희 부부는 그간 저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빚을 전부 갚게 되었답니다.
무려 10년 만이었죠. 그날 저희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회사를 나왔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힘들었던 과거가 전부 떠오르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났기 때문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어둠 끝에서 빠져나온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저희가 이제야 드디어 부모님께 효도도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자마자 사고가 터지게 된 겁니다. 원래 저희 부모님이 주말이면 함께 차를 타고 근교로 나가셔서 커피도 마시고 주변 산책도 하고 돌아오시곤 했는데 그날도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 도착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그동안 나 살기 바빠서 효도 한번 제대로 해드리지도 못했는데 이제야 좀 빛을 보게 되어서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미안해. 내가 조금 더 일찍 제기해서 장인어른 장모님 잘 챙겨 들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 없어. 자책하지 마.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면서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위로해 주었어요. 뒤늦게 도착한 남동생도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죠. 남동생도 자기가 해준 것이 없다며 후회 가득한 울음을 토해냈고 첫날은 저희 가족 모두 슬퍼하느라 정신없이 보낸 것 같네요. 이튿날부터 겨우 정신을 차린 저희는 그제서야 다른 조문객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다들 저희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부고에 함께 가슴 아파해 주셨고 저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죠. 발인 하루 전날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조문객들이 전부 돌아가시고 저와 남동생, 남편만 셋이 남아있게 되었어요. 몸은 지치고 기운이 없는데도 잠은 안 오더군요. 남동생과 남편 역시 조용히 앉아만 있었고 저는 그때까지 마음에 계속 걸리던 말들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아빠 계속 그렇게 낡은 차 타고 다니게 되면 안 됐었는데 두 분 연세도 있는데 경차만 끌고 다니시는 게 안 그래도 항상 불안했었거든.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네. 할 수만 있었다면 큰 차로 바꿔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야. 경찰서에서도 보험사에서도 그랬잖아. 큰 차였어도 생존 확률 낮았다고. 누나 탓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건 내가 했었어야 맞지. 누나는 아빠 백내장 수술비도 해드리고 엄마 치료비도 다 해드렸었잖아. 차는 내가 바꿔드렸어야 했는데. 잠깐만. 처남, 방금 뭐라고 했어? 매형 모르셨어요? 누나가 엄마랑 아빠 아플 때마다 병원비 대줬었던 거? 남편 사업 초기에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남편 사업에 투자를 했었지만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저는 그 돈을 부모님 병원비로 드렸어요. 전부터 보너스나 성과급으로 나오는 여윳돈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말을 안 하고 투자하던 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부모님 치료비 드리는 것도 별 생각 없이 남편에게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은 게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갑자기 저에게 잠깐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남편과 병원 밖으로 나가면서도 저는 남편이 화가 났다는 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 밖으로 나가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그동안 나를 속였어? 뭐? 내가 뭘 속여? 나한테 말도 없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장인 장모님 병원비를 대드렸냐고. 지금 처남이 말하잖아. 내가 그 당시에 받은 성과급이 있어서 부모님 병원비로 드렸어. 살다 보면 여윳돈 생길 수도 있잖아. 그거 부모님 편찮으시다 그래서 병원비 쓰라고 드린 건데 그게 잘못됐어? 장인 장모한테 드릴 수야 있지. 내가 지금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 문제는 왜 나한테 아무런 말을 안 했느냐는 거야. 나는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숨기지 않고 얘기하잖아. 그땐 당신 아직 빚도 다 갚기 전이었다고. 괜히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어. 내 여윳돈으로 해드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맨날 밤새면서 일하는 당신한테 내가 반드시 말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잖아. 그럼 지금 이렇게 알게 된 건 괜찮고? 지금 나만 바보 만든 거잖아, 당신이. 누가 당신을 바보로 본다고 그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이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안 했으면 됐잖아. 이거 말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내가 언제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이게 나한테 화낼 일이야? 그럼 아내가 여태 거짓말을 했는데 화가 안 나? 이러면 내가 당신을 앞으로 어떻게 믿어? 저희는 그렇게 한동안 언성을 높이며 싸웠어요.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대화가 하나도 통하지 않았죠. 남편은 무조건 저를 거짓말쟁이라며 몰고 가더니 저를 버려두고 혼자 안으로 들어가 차키를 가지고 나오더니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장례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남동생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자초지종을 듣더니 어이없어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다음 날이 되면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장례식이 전부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결국 사촌 오빠가 제 남동생과 함께 운구를 해주었죠. 제가 친척분들 보기 얼마나 민망하고 부모님을 보내드리면서도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몰라요. 남동생도 말은 안 했지만 남편에게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게 다 느껴질 정도였죠.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마침 집에 있던 남편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조건 자기한테 거짓말을 한 제 탓만 하며 전날 했던 말들만 되풀이할 뿐 본인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않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잠을 회사 사무실에서 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틀 동안이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저대로 남편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서운함이 느껴져서 남편이 돌아오던 말던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약 일주일간 냉전 상태였던 저희 부부는 결국 남편이 먼저 사과하면서 그 사건을 애매하게 끝내게 되었는데요. 그래, 내가 장인어른 장모 장례식 중간에 나간 건 미안해. 내가 먼저 사과할 테니까 당신도 앞으로 나한테 더 이상 숨기는 거 없도록 해. 알겠어? 말은 사과였지만 전혀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 것 같은 말에 저는 기가 찼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쌓였던 분노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 그날의 일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다시 일에 매진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외면하며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저희 사이의 감정의 골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의 수입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더더욱 저와 멀어지며 전에 없던 행동들까지 하기 시작했답니다. 일 중독처럼 일만 하는 건 물론이고 예전처럼 저에게 애정어린 행동을 하지 않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새벽에 들어오거나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죠. 심지어 사업을 하며 만난 몇몇 거래처 사람들과 여자가 있는 술자리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두 번 그런 정황이 포착되어 제대로 알아보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수도 없이 나오더군요. 처음에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그나마 외도의 상대가 특전대 한 명이 아니었기에 그렇게라도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전 그 시기 동안 참 많이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잠이 들었지만 뾰족한 수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얼마 뒤 한참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일에 빠져 살던 남편은 한 번 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과 큰 계약건을 성사시켰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상 남편의 사업이 정말 제대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경쟁해오던 업체들 위에 확실하게 올라간 셈이었죠. 남편은 몰랐겠지만 남편 사업의 투자자였던 저 역시 엄청난 이익을 받을 수 있었죠. 그제서야 남편은 집에 자주 들어와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어요. 솔직히 일상을 함께하는 시간이 다시 생기게 되니 저는 내심 기대했던 것 같네요. 어쩌면 이제 남편과 같이 지내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큰 경사가 생긴 걸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며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축하를 떨떠름하게 받아들이더군요. 당신 이번에 계약 잘 된 거 너무 축하해. 그동안 고생한 대가를 이렇게 받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야. 그래. 고마워. 하지만 아직 기뻐하긴 일러. 내 진짜 목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진짜 목표? 그게 뭔데? 설마 예전에 얘기했던 펜트하우스? 그래. 에이, 그거야 시간 문제지 뭐. 천천히 알아봐. 지금은 일단 경사가 생기게 된 걸 기뻐해도 되잖아. 당신은 뭐가 기쁜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당신도 잘 살게 되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당신이 고생하던 게 진짜 완전히 끝났고 목표한 걸 이루게 되었으니까 기쁜 거지. 그렇구나. 뭐 알았어. 남편의 반응에 기분이 팍 상해버린 저는 다시 입을 닫게 되었어요. 얘기가 잘 풀렸다면 과거 제가 남편 회사에 투자했었다는 내용을 말했을 것 같은데 남편이 대화 자체를 잘 끌어가지 않고 단절시켜버리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남편이 더 이상 절 부부로서 같이 한 배를 탄 사람으로서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절 신경도 쓰지 않고 말없이 외출을 여러 날을 하더니 예상대로 이사 날짜를 잡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을 듣지 않았어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펜트하우스를 알아보고 왔다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남편은 무려 100평대의 펜트하우스에 이사를 갈 계획이라며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낡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말하는 남편은 굉장히 들뜬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얘기를 들으며 그 집에서의 생활을 차차
정리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저도 남편의 집에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말한 펜트하우스를 계약하는 날에 연차를 쓰고 같이 갔었던 거고요. 하지만 남편은 부동산 건물에 도착해서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에게 내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당신은 여기 있어. 어? 왜? 같이 안 가? 같이 갈 필요가 없잖아.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뭐라고? 나랑 왜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이 가져온 도장은 여기에나 찍어. 남편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들을 하더니 품속에서 종이 하나 꺼내어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종이를 펴본 저는 너무 놀라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이가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저에게 이혼장을 내밀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바보같이 물어보았죠. 그러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참나. 그럼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당신하고 나눠 가질 줄 알았어? 그 피 같은 내 돈을? 당신도 참 뻔뻔하다. 당신이 예전부터 나랑 같이 펜트하우스 가자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만 빼놓고 펜트하우스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건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100% 신임하고 있을 때나 유효한 말이었지. 내가 왜 못 믿을 사람한테 내 돈으로 산 집을 공유해야 돼? 그럼 지금껏 당신 혼자 고생했다 이 말이야? 내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신 옆에서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어쨌든 난 피 같은 내 돈으로 당신이 호사를 누리게 하고 싶지 않아. 나 계약하고 오는 동안 여기 앉아서 이혼장에 도장이나 찍고 있어.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차 밖으로 나가버렸고 혼자서 펜트하우스 계약을 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차 안에 혼자 남겨졌죠. 남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왈칵 눈물이 나더군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고생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세월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았죠. 눈물이 먹고 나니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가 일었고 남편에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불길처럼 번져나갔죠. 마침 그때 남편이 차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까지 이혼장을 들고만 있던 저에게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짜증을 부렸어요. 마침 생각이 끝났던 저는 남편이 짜증을 내자마자 즉시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이혼장에 도장을 찍어주었죠. 됐지? 그 긴 세월을 같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아내를 배신하는 비겁한 인간이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그렇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 내가 흔들릴 줄 알고? 이 100평대 펜트하우스는 온전히 내 것이어야 해. 당신과 조금도 나눠줄 수 없어.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이혼해줘야겠어. 가까운 법원으로 바로 가자. 남편의 말에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꼴이 너무 우스웠어요. 제가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자 남편은 갑자기 어리둥절한 얼굴로 절 보았어요.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으며 이혼장을 들고 차에서 내려 도로로 나왔어요. 남편은 허겁지겁 차에서 내려 절 따라왔죠. 뭐야?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뭐 하긴? 당신 말대로 이혼장 지금 바로 접수하려고 그러지. 그치만 당신이랑 같이 갈 이유는 없잖아? 난 따로 택시 타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거야 상관없다만 당신이 이혼장을 접수할지 말지 내가 어떻게 믿어? 같이 가서 접수해야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그러면 내가 당황할 줄 알았나 본데.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난 오늘 반드시 이혼장 접수할 거야. 걱정 마. 이제 당신보다 내가 더 이혼하고 싶어졌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평생 꿈꾸던 펜트하우스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뺏길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서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혼하면 당신 재산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신이 그간 거래처 접대랍시고 여자랑 만나고 다닌 거 나한테 증거가 차고 넘쳐. 지금 우리 사이에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감이 안 잡혀? 당신한테 위자료만 받아도 집 한 채는 거뜬히 사겠다. 뭐? 내가 언제 여자를 만나? 나는 단 한 번도 여자랑 만난 적이 없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데려온 여자일 뿐이야. 그리고 당신 사업에 투자한 게 나라는 것도 몰랐지? 우리 엄마 아빠 이름 한 글자씩 단 법인으로 투자했더니 당신은 끝까지 눈치를 못 채더라. 내가 당신 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일 것 같아?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안색이 파래지며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일이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말한 내용을 전부 이해한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려고 한 걸음만 내딛었을 뿐인데도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침 택시가 잡힌 저는 무너져 내린 남편을 뒤로하고 그대로 이혼장을 접수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남편의 외도 증거를 들고 명성이 자자한 법무법인 회사를 찾아갔고 남편에게 곧바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에 있던 제 지분을 들고 남편의 경쟁회사를 찾아갔죠. 세 군데만 돌았을 뿐인데 다들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막말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었어요. 저는 평생 써도 다 못 쓸 금액을 받고 그 지분을 팔아버렸고 남편의 회사는 제대로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남편의 새 거래처였던 대기업이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계약 파기 소송까지 걸면서 남편은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었어요. 그 모든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임시로 남동생 집에서 지내면서 조용히 있었어요. 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동생은 아주 신이 나서 박장대소를 했죠. 누나가 이렇게 제대로 칼춤을 출 줄은 몰랐다며 좋아하는데 저도 남동생과 웃고 떠들며 한참이나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긴장 상태로 있던 마음이 편안하게 풀어지더군요. 남편을 제대로 한 방 먹인 것과 별개로 그 모든 일을 겪어오며 저도 몸과 마음이 계속 긴장 상태로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소송이 저희 대승리로 끝나기 직전 남편은 남동생의 집 앞으로 찾아와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동생이 어디 사는지는 얘기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왔더라고요. 나랑 한 번만 얘기 좀 해. 당신 그날 이후로 나 한 번도 못 봤잖아. 내가 당신을 왜 봐야 하는데? 당신같이 속이 시꺼먼 인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썩 꺼져. 이만하면 됐잖아. 내 인생 이렇게 박살을 내놓고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비춰줄 거야? 당신이 이겼어. 당신이 이겼다고.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소송 좀 취하해줘. 이미 당신이 얻은 게 많잖아. 미쳤어? 승소할 게 뻔한 소송을 내가 왜 멈춰? 펜트하우스씩이나 사신다는 분이 뭐가 불쌍하다고. 지금 나 놀려? 너 일부러 그날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터뜨렸지. 지금 펜트하우스는 구경도 못 해보고
내 피 같은 돈만 나가게 생겼잖아. 그 순간 문 앞에 서서 남편과 문 사이로 대화하던 제 등 뒤로 남동생이 나타났어요. 남동생은 저보고 나오라고 툭툭 치더니 문을 열고 나가서 남편을 밖으로 밀어냈죠. 처남, 뭐 하는 거야? 말로 해, 말로. 지금 나 치는 거야? 아니, 비키라고. 집에 벌레가 들어오면 원래 밖으로 내쫓잖아? 뭐라고? 지금 나더러 벌레라는 거야? 남편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남동생은 남편을 어느 정도 현관이랑 멀리 떨어지게 밀쳐내더니 갑자기 옆구리에 끼고 있던 콜라 1.5리터짜리를 그대로 남편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남편이 뭐 하는 거냐고 난리를 치자 반대쪽 옆구리에 끼고 있던 까나리 액젓도 그대로 남편 얼굴에 부어버렸죠.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헛소리하면 그땐 더 맛대가리 없는 거 먹일 줄 알아. 알겠어? 얼른 꺼져. 남편은 끈적끈적한 콜라와 냄새나는 까나리 액젓을 온몸에 두른 채로 씩씩거리다가 별다른 행동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죠. 며칠 뒤 저는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의 소송에서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남편은 말 그대로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고 말았답니다. 저는 절 도와준 남동생에게도 작은 집 한 채를 해주었고 저는 다니던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 살게 되었어요. 평생 일을 안 해도 될 만한 재산이 생기긴 했지만 이제 남편도 없는데 혼자서 놀기만 하면 적적할 것 같아 회사는 간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이 저랑 잘 맞아서 재미있기도 했거든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지나고 나니 그동안의 인생이 참 단안했고 허무하기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참 저에게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이 나이 때에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요. 요즘은 외국어 스터디 모임도 나가고 수영도 배우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 사귀게 된 외국인 친구들이랑 자주 모임을 갖기도 하면서요. 올해 말에는 해외로 여행을 가서 마음껏 수영을 즐기고 올 계획도 세워놨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저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너와 같은 혹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들도 저처럼 의미 없는 관계는 딱 잘라내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